네, 추석 연휴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명절이면 그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화두가 오를지가 관심인데 좀 어떤 내용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보통에는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또 정치적인 좀 이슈가 많이 이제 추석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이야기가 뭐 되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이맘때는 이재명 대표 당시에 이제 그 구속적 부심사 이후에 그런 어떤 사법적 판단이 좀 많이 또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의료 관련된 문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이제 걱정을 끼치는 가운데 뭐 여기 예외적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뭐 건강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런 의료 관련된 이슈가 많이 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관련 이슈가 좀 밥상머리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어떤 게 화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건강한 추석 되세요. 아프지 말자 그런 말들이 지금 추석 앞두고 인사 말에 주고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또 어르신들 인사 가는 그런 이제 그 추석 성묘객들도 많으니까 네. 혹시 아이들이 또 급하게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동네에 응급실이 가까운 데 어디에 있는지, 그 응급실은 지금 현 상황이 어떻는지, 다 이게 이제 지금 다 궁금하고 빨리 파악하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대처하자. 뭐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걱정 어린 그런 추석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추석은 뭐 추석 당일만 빼더라도 정부나 모든 관계자들이 다 노력해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발을 못 했는데 추석 연휴 직후라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정부가 좀 내놓기를 바라는 뭐 그런 희망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실마리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계는 정부 측에서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좀 어찌 보면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신뢰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사단체들 간에 이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특히 수시 모집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되면 25년도 정원은 이제는 뭐 전혀 불가역적 상황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불신을 깔고 있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부터 정부가 좀 유연하게 입장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건 여당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네. 두 번째는 파트너가 너무 신뢰하지 못한다. 특히 이제 복지부 장관 차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차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실언도 했지 않습니까? 뭐 피가 철철 나도 응급 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 그 고통을 겪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했는데 이렇듯이 좀 문제가 된 차관 정도라도 경질을 해서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이렇게 정부가 선행을 하면 전공의나 의사단체들도 대화에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정부가 완전히 요지부동이고 특히 그 총리께서는 더 전공의들을 아예 몰아붙이는 듯한 발언을 또 국회에서 하셔서 도대체 정부가 대화할 만한 어떤 최소한의 분위기라도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 추석 연휴 이후에라도 의료계와 정부 간 좀 중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참 걱정스러운 점이 너무 이제 양측에 좀 감정적 좀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제 2,000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의대에 있던 그 수요 어떤 그런 어떤 현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500명 줄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숫자를 못 박진 않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네.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의료계가 워낙 그 좀 단체도 좀 많은 상태에서
협의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통일된 안을 의료계에서도 지금 현재 도출을 못하고 그동안 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대전제가 2025년 어떤 의대 정원 방안에 대해서 취소를 해라 뭐 이런 식의 걸 하니까 사실 지금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참으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다행히 이렇게 좀 나서서 여야 간에 좀 대화했던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장차관에 있던 경질 문제가 만약에 장차관을 경질해서 지금 의료계가 대화장으로 나오고 또 2025년도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수용을 하고 2026년도부터 대화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전혀 없이 또 지금 이제 주무부처의 장차관을 그냥 막연히 또 경질을 해서 또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도 저도 좀 의료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료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는 좀 강성 위주의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좀 대화에 있던 물꼬를 못 트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뭐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2025년 의대 정원을 관련해서 지금 여당과 정부도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수시가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2025년도를 건드리는 것은 또 수많은 또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까지 혼란과 좀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입장에서 특히 직접적으로 사업을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좀 2025년도는 어렵다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야 의정 대화체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좀 2025년도도 좀 대화의 좀 범위에 넣자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뭐 이런 어떤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좀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료계가 지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반드시 2025년도를 뭐 이렇게 건드린다보다는 어쨌든 이제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료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 어떤 좀 전향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부의 유연한 입장도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의 어떤 사과나 책임자의 문책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특히 복지부의 차관이라도 왜 그렇게 경제를 주장해야 되냐면 신뢰 회복이라는 전제 조건도 있지만 실제 정부가 작년에 5월 달까지는 500명 정도를 정원한다라고 검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더 할 거냐 500명? 그건 모르겠다. 자,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작년 연말에 갑자기 2,000명 또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올해 복지부에서는 2월 달에 그 올해 25년도 입시 정원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1년 10개월 전에 입시 정원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작스럽게 500명 검토하다가 2,000명 그것도 5년 동안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인 겁니다. 이 의료계획의 문제는 특히 의대 정원 문제는 필수 의료를 또 지역에 얼마만큼의 의사들이 더 필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러면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가를 어떻게 올려준다든지 또 병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지방 의대를 어떤 규모로 또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미리 숫자만 정해놓으면 당연히 필수 의료진들이 채워지고 또 지역의 의사들이 가지 않겠나. 약만 늘려놓으면 그렇게 간다라는 아주 안이한 인식 속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복지부가 작년에 500명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2,000명으로 늘린 배경에는 복지부의 결정이 아니고 결국은 용산이나 아주 그 최고위층에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있고 의사들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이라면 최소한 용산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또 집행한 것은 복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난맥상을 이어온
이 정훈 문제를 푸는 또 신뢰관계를 최소한 회복하는 또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장관은 그렇다면 차관이라도 그렇게 하라는데 그것을 정부가 요지부동으로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차관 경질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결단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라면서 좀 다른 내용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이 둘러싸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입장에 좀 대치가 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그 최근에 일어났던 도이치모터스 손모 씨 관련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도, 2012년도 사이에 이제 발생한 주가 어떤 조작 문제에서 총 그때 사용된 금액이 한 630억 내외입니다. 손모 씨는 한 100억 정도 규모로 이제 참여를 한 데 비해서 김건희 여사는 10억 정도. 그래서 일단은 전체 어떤 금액으로 전체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얼마만큼 관여를 했느냐를 봤을 때 일단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그 100억을 조달을 대부분 이제 그 차입을 통해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차입이 아닌 자신의 어떤 자금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팀과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는 그런 어떤 지금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모 씨 건과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등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1년 2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계좌라든지 이런 것을 압수수색하고 소위 말해서 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또 저는 특검 이렇게 좀 운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우선 작년에 손 씨의 그 무죄 1심에서 무죄 판결 났을 때 용산에는 손 씨가 1심에서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런 논리를 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방조죄로 2심에서 유죄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유죄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손 씨가 유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대변인조차 이 수사가 빨라질 것이고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식으로 입장도 있었고요. 특히 개혁신당은 그동안 최혜병 특검은 찬성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 특검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반대해 왔는데, 이 손 씨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찬성으로 돌아선다 하는 그런 입장 변화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입장 변화가 있느냐? 손 씨는 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든요. 네. 방조라는 게 뭐냐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계좌를 빌려주거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해서 그 주가 조작에 도움을 줬다라고 해서 이제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투자도 한 40여 원 했고 수익이 20여 원 됐는데 실제 그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안 받고 뭔가 왜 거래를 했느냐라고 추궁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가 또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것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방조는 되는 것이다. 뭐 공모까지도 최대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손 씨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가 좀 빨라져야 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이전에 내놓을 때가 되었고, 만약에 이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도 특검에 더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특검 추진이 막 그렇게 봐집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 한동훈 대표도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다. 결국에는 좀 말을 아끼는 모양새로 저희가 봐야겠네요. 아니 이제 결국은 뭐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가 뭐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근호수 회장과 그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기소를 했고 지난 1심에서는 근호수 회장과 그리고 주가 조작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만 이제 유죄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무죄가 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이승윤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도 기소조차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손모 씨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40억을 투자해서 20억 수익을 났다. 이거는 전혀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가 사실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이제 아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에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이 사안을 빨리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지 그런 점이 좀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네. 이번 파장은 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정기관들이 내놓는 결과가 너무 봐주기 아니냐. 이번에 용산 그 관저 옮기는 과정에서 건축에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났고 그 무자격 업체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 담당했던 용산의 대통령실 비서관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을 감사원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사 의뢰도 안 하는 또 명품 배우 사건도 무혐의 처분해버리고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이런 사정기관들이 이렇게 무력화되느냐라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혹이나 사건들과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제 도이치 주가 또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났다.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한 번 더 제대로 빨리 진행돼야 된다 하는 여론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 정부는 정부대로 특히 여당은 여당대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뭐 여당이 해보려는 모든 민생 문제나 또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 아마 소가리를 더 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활한 당정 관계나 네. 또 전국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도 빨리빨리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상돈 국민의당 전 의원과 만나면서 좀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종교계 인사들까지도 만나는 행보를 보였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볼 수 거의 있을까요? 뭐 대선 행보 같습니다. 종교 그래요? 지도자들 그리고 또 뭐 들리는 이야기는 뭐 섀도우 캐비넷까지 지금 이제 구성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내외적인 좀 자신감과 또 중도 확장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10월 달이 돼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지금 유정교사 관련된 네. 1심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은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모습보다는 당내에서부터 좀 대선 후보로서 했던 그런 입지가 좀 흔들릴 그런 우려도 저는 굉장히 크게 있다고 봅니다. 네, 거의 대선 행보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비슷하게 보세요. 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뭐볼 수도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당장의 의료 대란이 너무 심각하니까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새벽에 본인이 직접 10cm 정도가 찢어지는 큰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네. 응급실을 22군데나
연락해서 겨우 이제 봉합 수술을 했다. 아마 그런 경험담도 실제로 들으면서 이 어려운 의료 대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조언을 구했고 또 전국이 이렇게 남아처럼 얽혀 있는데 정치의 원로로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뭐 조언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정책적인 면에서도 검투세의 유예 가능성도 시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전국민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선별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유연하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우리가 중도층이나 또는 국민들이 실제 문제를 좀 풀어라 하는 그런 성과를 낳으라 하는 측면에 주목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중도를 의식한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소식 알아봤고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